번째 문제는 바닥 슬래브 전체가 기초판 역할을 하는 것은에 대한 문제였고요. 기초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설명드리자면 기둥 하나당 기초 하나를 받치는 독립된 기둥, 독립기초가 있고요. 보통 조적조에서 나오는 이 벽체를 따라가는 줄 모양의 줄기초, 그리고 이렇게 지하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전체 바닥이 기초가 되는 이 온통 기초고요. 다른 말로는 매트리스 모양이죠. 그래서 매트 기초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한 개의 기둥을 한 개의 기초판으로 부담시킨 비슷한 문제입니다. 기둥 하나당 기초가 하나, 독립되어 있는 형태라고 해서 독립 푸팅 기초고요. 이 푸팅이라는 말 붙는 건 발 모양, 우리 발 신발 신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요거를 보통 푸팅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그냥 독립기초라고 해도 괜찮고 독립 푸팅 기초라고 해도 같은 말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적조에서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 면적은 최대 몇 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가? 우리 이 내력벽 문제가 두 가지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먼저 내력벽, 벽돌로 이루어진 이 벽체의 길이는 최대 얼마까지 하는 게 좋은가? 최대 10m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이 면적은 10m에 10m는 안 되고요. 한쪽이 10m라면 한쪽은 8m 이하로 해서 곱하기를 하면 8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보를 없애고 바닥판을 두껍게 해서 보의 역할을 겸하도록 한 구조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슬랩이 있으면 기둥과 보와 슬랩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일반적인 RC조 구조예요. 그런데 보를 없애고 기둥을 좀 두껍게 보강을 했고요. 기둥의 머리도 이렇게 보강을 해서 판을 얹은 이런 거죠. 슬랩 자체의 두께도 좀 두껍게 했고요. 기둥도 보강을 했고요. 해서 이 보가 없이 플랫하다고 해서 플랫 슬랩입니다. 자, 이 문제는 다른 형식으로 나왔을 때 틀릴 수 있어요. 어떤 형식이냐면 여기서는 보를 없앴잖아요. 그런데 보와 기둥도 없앴대요. 이것은 벽식 구조. 벽으로 모든 것을 받치는 벽식 구조. 기둥까지 없으면 벽식 구조, 보만 없어요 하면 플랫 슬래브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횡력을 받는 벽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은 우리 조적조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옆에서 미는 힘을 얘가 많이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철근 배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철근 배근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옆에서 미는 횡력에 더 잘 저항할 수 있는데 이 조적조는 없죠. 철근이 없죠. 그래서 이 옆에 이렇게 부축해내는 벽을 추가로 대줘요. 부축하는 벽, 버트레스입니다. 강구조, 철구조의 기둥 종류 중 앵글, 채널 등으로 대판을 플랜지에 직각으로 접합한 것. 이렇게 플랜지가 있고요. 외부가 있고요. 직각으로 접합을 했다고 해서 이 격자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격자 기둥으로 보시면 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하중을 지속적으로 작용시켜 놓을 경우 키워드가 나오죠. 하중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하중에 의해 시간과 더불어 변형이 증대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만약에 이런 슬랩 위에다가 어떤 물건을 올렸을 때 물건을 추가했다면 이게 크리프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하중인데 이 구조물 자체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또 진동이 지속적으로 옴으로 인해서 그냥 하중의 증가 없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래돼서 변형된 것은 크리프 또는 크리프 현상이라고 합니다. 구리와 주석의 합금입니다. 구리 플러스 주석, 구리 플러스 아연,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구리 플러스 주석은 청동, 구리 플러스 아연은 황동, 이 두 가지로 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석이었기 때문에 청동이 정답이지요. 화산에서 분출된 화산재 또는 화산모래 등이 퇴적되어 응고되거나 부스러기가 고결된 암석으로 흡수성이 높고 강도가 높지 않아, 키워드죠. 강도가 높지 않아요. 건축용으로 부적합한 것은 응회암입니다. 일단 화강석 이런 것들은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에, 그리고 실내에도 많이 쓰이고요. 석회암도 뭐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응회암 자체가 일단 흡수가 잘 되고 강도 높지 않아서 부적합하다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 시멘트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고로 시멘트나 뭐 중용률 시멘트, 플라이 애쉬 시멘트 이런 것들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천천히 응결되어서요. 초기 강도보다는 장기 강도가 큽니다. 이런 아이들은 구조물을 이렇게 부었을 때 천천히 응결되기 때문에 이런 크랙 현상이 덜 생겨요. 그래서 빨리 굳진 않지만 크랙이 적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강도가 높아진다입니다. 일단 3번이 틀렸습니다. 경첩 등을 축으로 개폐되는 창호를 말하면 일단 경첩으로 개폐되는 거라고 하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요. 이렇게 경첩이 달려서 이렇게 열리는 이런 문이고 평면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양쪽에 문틀이 있고요. 이렇게 열리는 이런 아이, 여다지 문입니다. 여다지 문 또는 여다지 창이고요. 열고 닫을 때 이렇게 부채꼴 모양 안에는 뭘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내의 유해 면적을 감소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다지 창 또는 여다지 문 되겠습니다. 2장 또는 3장의 판유리를 일정 간격을 두고 겹쳐 내부에 건조 공기, 질소 또는 아르곤가스를 봉입한 유리를 이렇게 두게 되고요. 이 안에는 간봉이라고 하는 공기를 잡아주는 철물이 있습니다. 2겹일 경우에는 복층 유리, 3겹일 경우에는 3복층 유리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요즘 나오는 23mm 유리는 대부분 3복층 유리로 보시면 되겠죠. 2장 또는 3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영어로 나왔네요. 페어 글래스, 여러 층의 글래스 3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일단 수축 균열이 많이 발생하고요. 경도가 회반죽보다 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점성이 적어 풀로 반죽할 필요가 없고요. 잘 섞이고 반죽이 잘 돼 있어서 풀로 반죽할 필요가 없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마그네시아 석회라고도 부릅니다. 철골 구조에서 고력 볼트 접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친구에 또 키워드가 있죠.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인데 여기 지금 쉽게 풀리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인 볼트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볼트를 강하게 쬐인 고력 볼트는 잘 풀리지 않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있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마찰 접합이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 지압 접합이라고 하는 다른 방법도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찰 접합, 그리고 피로 강도가 높다라고 했어요. 우리 피로 강도는 이렇게 볼트가 있고요. 너트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힘이 가해졌을 때 얘가 풀려버린다면 1이라는 힘을 계속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이라는 힘으로 풀리는 이 아이가 1이라는 힘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피로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1이라는 강도로 계속 쳐도 덜 풀리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접합부의 강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열성, 내한성이 우수한 수지입니다. 답 나왔습니다. 실리콘입니다. 우리 실리콘 보통 200도가 넘어가도 잘 버티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접착제나 도료로 주로 사용됩니다. 우리 창 이렇게 붙일 때 테두리를 따라가면서 실리콘을 쫙 쏘잖아요. 그러면 그 무거운 창이 창틀에 잘 붙어 있어요. 접착제로도 잘 쓰이고요. 여름에 되게 뜨거울 때 열이 계속 이렇게 쬐어도 열로 인한 변형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리콘 수직이 3번이 정답입니다. 건물 내 외부의 열의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에 대한 단열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밀도가 커질수록 재료가 두꺼울수록 열전도율이 작을수록 단열 효과가 큽니다. 열전도율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열이 전도가 돼버리면 열전도율이 크다고 보는데 그럼 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열 효과가 적고요. 좀 빽빽할수록 좋고요. 재료가 두꺼울수록 단열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습기가 차면 수막이 형성되어 단열 효과가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갑니다. 습기는 차는 것이 좋지 않아요. 습기가 차면은 그 자체로 얼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한 열이 좀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습기가 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3번 잠깐 보시면 표면에 결로 방지 역할을 하는 게 단열재의 역할이죠. 그리고 외부 공기 변화에 따른 실내 온도 변동폭을 줄여서 실내를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점토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의 약 얼마 정도인가, 몇 배인가인데요. 콘크리트와 비교를 좀 해보세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의 10배 정도고요. 점토는 5배 정도. 두 가지를 좀 알아두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의 10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2분의 1 정도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틀린 거 10배입니다. 10분의 1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른 것도 좀 보면 콘크리트는 습기를 흡수하면 팽창하고 건조하면 수축하고, 이거는 모든 재료가 다 그렇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의 열 팽창 개수는 거의 같아서 무시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만약에 열 팽창 개수가 얘보다 막 엄청 커버리면 이 부분이 터져버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늘어났다가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철근의 피복 두께를 크게 하면 콘크리트의 내구성은 증대됩니다. 이 안으로 습기나 열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 지나도 괜찮은 내구성은 증대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식 건축에서 추녀 뿌리를 받치는 기둥은 이렇게 멀리 나온 이 지붕을 추녀라고 하고요. 얘를 받치는 것이 활주입니다. 누주라는 것은 다락기둥, 평기둥, 통째기둥은 2층 목구조에서 한 층만 받치면 평기둥, 2층 다 받치면 통째로 다 기둥, 통째기둥 되겠습니다. 방수공법 중 콘크리트, 벽돌, 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등 키워드는요, 습윤 환경 아래 구조 벽체 바탕에 주로 적용하는 건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콘크리트 또는 벽돌 또는 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이런 부재는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시멘트와 모래가 만나서 굳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공극, 잘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공극이 있습니다. 공극,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타일이라고 제가 예를 들게요. 여기에 모르타르를 얹어서 붙이게 되면 이 모르타르는 시멘트, 모래, 물 되겠습니다. 이 시멘트가 물을 업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 16% 정도 들어가면서 이게 안으로 스며들어서 일체화가 되는 그런 방법인데, 여기에 방수액을 바르는 거예요. 방수액 플러스 모르타르를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수액이 물과 시멘트를 같이 업고 이 16%의 흡수율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시멘트 액체 방수 되겠습니다. 시트를 이렇게 돌돌 말린 시트를 깔아주는 것이 시트 방수, 페인트를 바르듯이 우레탄 방수 같이 발라주는 것이, 막을 만들어주는 것이 도막 방수, 실리콘으로 쏴주는 것이 실링 방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목구조 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정답을 보면은요, 가세라는 아이는요, 수평 부재와 수직 부재 사이에 45도로 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60도로 경사지게 합리적이다. 3번 틀렸고요. 평보의 이음은 중앙 부분에서 합니다. 우리 지금 어떤 보든 기둥과 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단부에서 좀 많은 힘을 받아요. 그래서 이음은 중앙 부근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잡이라는 것은 평보가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게 귀잡이 또는 보잡이. 평보가 이렇게 휘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설치하는 것. 그리고 토대의 이음은 기둥과 앵커볼트의 위치를 피하여 턱걸이, 주먹장, 이음으로 한다. 다음 중 철골 부재 접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장력 볼트는 아까 고력 볼트랑 비슷한 개념으로 볼 거고요. 마찰력으로 주로 저항을 합니다. 아까 다른 것도 있었지만 주로 마찰력. 그리고 용접은 품질 관리가 볼트보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품질 관리가 아무래도 볼트는 바로 밖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괜찮은데 우리 용접은 그 초음파 탐상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파괴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재 같은 걸 이용해서. 그래서 조금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탈 사치는 기둥에서 부재면을 맞대는 협합 방식,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옳지 않은 걸 지금 얘기했는데 초음파 탐정법은 사용 방법과 판독이 비교적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초음파 기계로 보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쉽다로 보시면 됩니다. 4번을 틀린 것으로 봅니다. 창 하부에 건너된 돌로, 여기서 키워드는 창의 하부입니다. 창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위쪽에 얹은 것을 인방, 옆에 들어가는 돌을 셈돌 또는 창셈, 밑에 들어가는 것을 창대라고 하고 이렇게 돌린 것은 돌림돌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림과 같은 왕제공 지붕틀의 이런 부재는 일반적으로 어떤 힘을 받는가인데요. 둘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우리 압축력은 이 경사 부재가 주로 받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수직 부재, 수평 부재는 주로 뭘 받냐면 인장력을 받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눌렸을 때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인장력을 받게 되는데 그걸 수직 부재나 수평 부재가 주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1번 인장력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얘는 뭘 받습니까? 라고 한다면 압축력 받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미장 재료 중 균열이 가장 적은 것을 물어봤어요. 우리 일단 회반죽,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둘 다 균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몰탈도요. 마르는 과정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이 석고라는 아이는요. 시멘트가 굳을 때 좀 천천히 굳으라고 섞어주는 부재로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천천히 굳기 때문에 균열 발생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목재를 벌목한다는 것은 이렇게 벤다는 거죠. 가장 적절한 계절은 겨울이나 가을에는 이렇게 머금고 있는 물이 적기 때문에 얘를 뱄을 때 수축 팽창이 적고요. 그리고 말리는 과정을 좀 줄일 수 있어가지고 가을이나 겨울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혼화재 섞어주는 재료인 AE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사용 수량을 줄인다는 것은 물의 양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이 물의 역할을 이 공기가 해주기 때문에 블리딩은 재료 분리 현상인데요. 시멘트와 모래와 물이 분리되는 현상을 좀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작용에 대한 저항성은 올라가고요. 압축 강도가 증가되지 않아요. 이렇게 공기가 있는 부분이 빈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압축 강도를 받았을 때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철근이 조금 더 잘 붙도록 공기가 이 시멘트와 물을 데리고 다니면서 섞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붙도록 해줘요. 한중, 겨울 또는 수중, 물속에서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 겨울엔 잘 마르지 않아요. 물속도 잘 마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좀 빨리 굳혀야 되는데 초기 강도 또는 조기 강도를 올려주는 조강 시멘트가 좀 적합하다. 빨리 굳으니까요. 유리의 종류와 용도의 조합 중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프리즘 유리, 병원에 일광욕 할 수 있겠지만 그냥 통창으로 일광욕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인드 유리는 색 유리인데 교회나 성당에 이렇게 색 유리를 모자이크처럼 붙여가지고 장식용으로 쓰고 있죠. 색 유리 2번이 맞죠. 자외선 투과 유리 방화용 상관없고 망임 유리는 유리 깨졌을 때 잡아주는 거라서 굴절 채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타일 시공 후 압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타일이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하는가? 박리된다, 박리현상, 용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백화현상은 시멘트에 있는 성분이 공기 중에 있는 또는 비에 있는 성분과 만나서 흰색 어떤 불순물이 나오는 거, 그것이 백화현상이고, 소성현상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변형되는 그런 현상이고요. 동해현상은 얼어서 해를 입는 거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타일이 떨어지는 현상은 박리현상이었습니다. 다음 중 점토 제품의 굽는 온도, 몇 도에서 구울 것인가, 그걸 측정하는 건데요. 이렇게 로 안에 온도계의 개념을 가진 이런 추가 있는데 번호가 있습니다. 눈금 번호.
그래서 만약에 1000도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이 1000도에 맞게 이 아이가 구부러지는 그런 추예요. 그것이 제게르 추입니다. 재료를 잡아당겼을 때 늘어나는 성질이잖아요. 이게 지금 연하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연성. 전체적으로 깔린다, 넓게 펴진다는 전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건데요. 이것도 제대로 용어 정리를 안 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연하게 길게 늘어나는 게 연성, 전체적으로 넓게 펴지는 전성, 이렇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재료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틀에 버티는 갈색의 다공질 벽돌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특수 실내 장식재로 많이 쓰이고요. 응회함, 이거 구조적으로 강하지 못하다고 했죠. 그래서 구조재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키워드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흡수성이 너무 높고요. 힘이 없다라고 딱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겹겹이 조직이 이렇게 생긴 전파남, 그리고 대리석도 우리 벽체 장식으로, 고급 장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건축물의 표면 마무리, 인조석 제조 등에 사용되며 구조체 축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백시멘트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 많이 볼 수 있냐면 타일과 타일 사이에 들어가는 게 줄눈이잖아요. 여기에 주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인조석은 언제 쓰냐면 이런 백시멘트에 돌가루를 비벼서 이렇게 판을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원래 천연석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그 바탕이 되는 게 백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되겠습니다. 시멘트의 품질이 일정할 경우 분말도가 클수록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을 물어봤습니다. 그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요, 입자가 작다는 거예요. 입자가 큰 것은요, 분말도가 크지 않아요. 분말도가 낮아요. 그런데 입자가 작은 것은 분말도가 커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분말도가 높을수록 초기 강도가 증가합니다. 빨리 굳는다는 소리예요. 수화작용이 빨라진다는 소리고요.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이게 좀 미세해서 사이사이 잘 들어가는 현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수화작용이 빨라진다고 했죠. 그리고 수축 균열이 생길 수는 있지만 시공을 하고 나면 재료 분리가 적어지기 때문에 공간이 작아져서 물이 흡수되는 정도가 적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목, 면, 마사, 양모, 폐지 등을 혼합하여 만든 원지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켰습니다. 이렇게 두루마리를 만들었어요. 우리 펠트라는 아이가 이런 양모나 목면이나 폐지 등을 이렇게 어떤 섬유처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묵힌 것은 아스팔트, 펠트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스팔트 루핑이나 싱글은 돌가루가 들어가서 지붕재로 쓰이고요. 바탕재로 쓰이는 것이 프라이머입니다. 펠트의 키워드는요, 두루마리로 만들었고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그런 제품입니다. 석재 가공에서 쇠매로, 키워드 쇠매, 대강 다듬었습니다. 혹두기 다듬을 다른 말로 매다듬이라고 불러요. 혹두기. 콘크리트 구조 바닥판 밑에 묻어 반자틀을 달아매고자 할 때, 보통 이 반자틀은요, 경량 철골 반자틀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미리 삽입한다고 해서 인서트입니다. 여기 이렇게 볼트의 머리처럼 생긴 것을 미리 삽입을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 경량 철골 천정틀 아이를 돌려서 바로 끼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인서트. 미리 삽입한다고 인설트 되겠습니다. 열연 강판을 화학 처리하여 표면에 있는 녹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상온에서 압연한 거. 여기서 키워드 상온에서 압력을 가해서 모양을 만든 것. 그래서 상온은 어디에 비해서 냉간이냐면 용광로에 비해서는 냉간압연입니다. 그래서 냉간압연이 답이었어요. 유리 성분의 산화 금속류에 착색제 넣었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제작에 사용됩니다. 색유리.
착색제, 우리 교회나 성당에 들어가는 어떤 모자이크 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41번 시멘트 저장 문제 또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루 위에 적재하고 방습 설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습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3개월 이상 저장했다 하면은 재시험을 해야 됩니다. 습기의 문제죠, 이것도. 그리고 포대에 들어있는 경우 13포대 이상 쌓으면 안 되고요. 장기간 갈 경우에는 7포대 이상.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입선출입니다. 개구부와 가깝다고 해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간 시멘트가 요 안에 있고 앞쪽이 뒤에 들어간 것이면 먼저 들어간 것부터 밖으로 빼서 선입선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테라코타는 이렇게 속이 빈 타일이죠. 그래서 구조제나 뭐 이런 걸로는 쓰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구조제는요, 여기 안에 물론 이렇게 철근을 심어서 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재만 두고 보면은 장식재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멘트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입니다. 얼마나 미세한가, 얼마나 풍화가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물을 얼만큼 섞는가가 중요하고요. 어디서 비비는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금속 재료 중 X선 차단성 또는 방사능 차단성이 가장 큰 것은 납입니다. 비중이 큰 편이고요. 좀 말랑말랑하고요. X선 등의 방사선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1번입니다. 문을 닫아주는 아이죠. 도어 체크 또는 도어 클로저인데요. 얘는 도어 클로저 2번입니다. 원래는 불이 났나 체크해서 닫아주는 도어 체크 또는 이렇게 문을 닫아주는 거라고 해서 도어 클로저죠. 그래서 이 현관문 밑에 보면은 이렇게 닫히지 말라고 딸깍 내려주는 그런 부재도 있죠. 석질이 견고하며 마멸에 강하고요. 석질이 단단하고요. 표면이 마모되는 것에 강합니다. 그리고 대형재가 생산되기가 쉽고요. 구조용 재료로 사용될 수 있고요. 콘크리트용 골재로도 많이 사용되는 건 화강암인데 얘가 지금 불에 약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죠. 이거 만들 때 석고를 왜 넣습니까? 응결을 천천히 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천천히 응결이 되면은 아무래도 크랙도 적어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요. 석고를 첨가해 줍니다. 유성 페인트에 대한 비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후성 이거 바르면 기후에 조금 더 견디기 쉬워요. 기후에 견딘다는 것은 차가운 공기나 뜨거운 공기에 얘가 더 안쪽에 있는 부재들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내후성은 우수한 편이고요. 유성 페인트 신나 잘 섞으면 아주 매끈하게 붓이 발립니다. 몰탈, 콘크리트, 석회벽 등에 정벌 발음하면 안 돼요. 이 알칼리성이거든요. 얘들이 알칼리성에 약해요. 그래서 바로 바르면 안 됩니다. 유성 에나멜 페인트와 비교하여 에나멜 구두 아시죠, 여러분? 굉장히 반짝거리고요. 광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유성 페인트가 더 광택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FRP는 어떤 합성수지의 성형품인가? FRP는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섬유 등의 강화제로 혼합한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보통 열에도 되게 강해서 이런 물탱크 같은 부재에 많이 쓰이는 게 FRP 소재입니다. 다음 중 아파트의 평면 형식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홀형 또는 다른 말로 계단실형, 복도형, 탑상형, 집중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탑상형과 집중형 조금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보통 홀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실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하나 있고 여기 홀이 있는 그런 구조가 홀형이고요. 다른 말로 계단이 하나씩 있어서 계단실형이고요. 복도를 쭉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면 복도형, 양복도형, 외복도형 이렇게 되고요. 탑상형은 뭐랑 비교되냐면 밖에서 봤을 때 탑처럼 생겼는지 아니면 반대말보다는 좀 다른 개념이 판상형입니다. 우리 아파트 일반적인 거는 판상형이죠. 그런데 주상복합이나 이렇게 빌딩 같은 건 이렇게 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탑의 모양인가 판의 모양인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외부 모양입니다.
탑상형이 답이고요. 집중형은 이렇게 공간이 좀 이렇게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형태를 집중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엘리베이터의 관련 용어는 엘리베이터 문제 최근에 되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새로 나온 문제들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그 전에도 나왔던 문제 중에서 일주시간이라는 건데요. 엘리베이터가 출발 기준층에서 승객을 싣고 출발해서 각 층에 내렸다 주고 기준층으로 돌아와 다음 서비스를 위해 대기하는데 기준층으로 돌아와 대기까지가 키워드 해서 한 바퀴 돌고 왔다고 일주시간 2번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단열 계획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첫 번째, 외벽 부위는 내단열로 시공한다. 구조체가 있고요. 외부에 단열재가 붙으면 외단열, 내부에 붙으면 내단열인데요. 내단열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미 들어왔어요, 찬 공기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더 높아지는, 더 많이 생기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내단열을 하는데 가능하다면 외단열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건물의 창은 가능하다면 작게 하는 게 좋아요. 햇빛이 많이 드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겠지만 햇빛보다는 유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단열이 좀 안 되는 걸 좀 막아주기 위해서 작게, 가능한 작게.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방 부하 저감을 위해 태양열 차폐 장치를 설치하면 열을 막아주기 때문에 좋고요. 냉방 부하는 냉방을 많이 하게 되면 부하가 더 걸리는 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줄여주는 방법으로 아예 열이 못 들어오도록 태양열을 막아주는 장치를 설치하면 에너지가 조금 더 절약이 됩니다. 외피의 모서리 부분, 외벽이 이렇게 있고요. 모서리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단열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 빈 부분이 발생해서 열교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열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리하여 단열재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연속으로 외벽이 있으면, 모서리가 있으면 연속으로 완전히 붙여서 설치해서 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53번 지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걸로는 구조적으로 높이감을 주고요. 심리적으로는 상승감, 존엄성 등을 느끼게 해주는 선의 종류는 수직선. 높이 올라갈수록 높이감이 생기고요. 상승감이 생기고요. 높은 빌딩을 보면은 올라가는 듯한 느낌. 수직선 되겠습니다. 54번 작업 동선을 줄일 수 있지만 이렇게 싱크대가 있고요. 여기 가스레인지가 뒤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몸만 팩 돌리면 바로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작업 동선을 줄일 수 있지만 몸을 앞뒤로 바꾸는 게 그렇게 편한 건 아니죠. 그리고 양쪽 벽면에 마주 보도록 배치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병렬형. 일반적으로 좀 넓은 부엌에 좀 주로 쓰이고 식당 주방 같은데 또 주로 쓰이는 게 요 병렬형 되겠습니다. 다음 중 소화 활동 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소화 활동 설비는 주로 연기를 없애주는 제연 설비, 그리고 연결 송수관, 물을 꽂아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비상 콘센트 등 소화 활동을 도와주는 거고, 옥내 소화전은 우리 실내에 보면 이렇게 경보장치 있고요. 문 열어가지고 이렇게 말려있는 관창을 꺼내서 직접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직접 불을 끄는 소화 설비에 속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6번 건축 법령상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것. 요거 두 가지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개축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원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그냥 짓는 것. 재축은 오래되든 뭐 새 건물이든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 좀 무너진 거예요. 그럴 때 새로 짓는 것이 재축. 57번 표면 결로의 방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봤습니다. 수증기를 억제하면 표면 결로 방지 됩니다. 우리 지금 벽체에 찬 공기와 만나서 이렇게 물방울이 뽕글뽕글뽕글 생기는 게 결로 현상인데, 수증기가 좀 적어지면은 아무래도 결로 현상이 좀 덜 생겨요. 그리고 환기를 시켜서 실내 온도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직접 가열하거나 보일러를 떼거나 기류를 이렇게 훈훈하게 만들어서 실내 온도를 높여줌으로 인해서 이 표면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결로 방지가 또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좋고요. 낮은 온도로 난방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높은 온도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난방을 하게 되면은 결로 방지에 효과적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확실히 아닌 그런 답이에요. 요 3번이 답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계시는데, 난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가열하거나 바닥을 따뜻하게 하거나 공기를 데워가지고 난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표면 결로가 좀 적어지는 그런 장점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급하게 난방을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서 4번 틀렸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법에서요, 고층 건물은 몇 층부터인가요? 인데 층수가 30층 이상 그리고 120m 이상인 건축물이 고층입니다. 초고층은 50층 이상, 두 개를 좀 구분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9번 각종 배경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는 도면이나 투시도의 움직임이나 감각적인 요소를 부여하기도 해요. 차가 들어가면은 좀 속도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목은 멀리 있는 나무는 자세하게, 가까이 있는 건 간결하게. 이거 지금 반대로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뒷배경도 마찬가지. 뒷배경이 멀리 있는 건 자세하게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자세하게, 멀리 있는 것은 간결하게 그리는 게 정답이에요. 2번 틀렸고요. 건물의 주변을 이루고 있는 수목, 나무는 공간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표현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뭇잎이 달려있는 아래쪽에 밀도를 높여주거나 줄기와 가지에 나뭇잎을 그려주면 입체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제가 실기에서 그려주는 방법입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림자가 지나보다 라는 느낌을 어느 정도는 줄 수가 있습니다. 전력 퓨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릴레이나 변성기가 필요 없다가 키워드예요. 릴레이는 스파크 발생으로 스위치가 파손되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필요 없어요. 변성기는 전압 또는 전류를 다른 값으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이 퓨즈가 들어가게 되면은 스위치가 파손되지 않게 보호하는 릴레이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퓨즈로 끊어버리면 그 본체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릴레이는 전력 퓨즈가 없을 때 스파크 발생으로 인해 스위치가 파손되지 않게 하는 역할인데요. 퓨즈는 이미 끊어버리기 때문에 릴레이가 필요 없고요. 전압 또는 전류를 다른 값으로 바꿔주는 트랜스포머, 변성기가 필요 없다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사보식 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사보식 계단은 계단이 되게 넓어가지고 이렇게 도가 이렇게 사방에 좀 한 번 더 잡아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종의 슬랩 잡아주는 것처럼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변이 지지되어 있고요. 좌우벽이나 측보로 지지를 하게 되고요. 넓거나 간 사이가 큰 경우, 간 사이는 스팬, 기둥과 기둥 사이가 좀 넓을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변 방향에는 배력근, 장변에는 주근이 아니라 반대죠. 짧은 쪽, 어떤 슬랩이든 짧은 쪽은 주근, 긴 쪽은 부근, 배력근. 그래서 3번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강 블록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힘을 받는 벽이 내력벽인데 이거 양이 많을수록 옆에서 미는 힘, 횡력에 대항하는 힘은 커지는 게 맞고요. 철근은 굵은 것을 조금 넣는 것보다 가는 것을 많이 넣는 것이 좋다. 이건 어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든 똑같이 나오는 그런 구조고요. 정착은 기초보와 테두리보에서 정착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력병의 병량은 최소 20cm per 제곱미터가 아니라 제곱미터당 15cm의 병량 이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정착이음은 이런 개념입니다. 보강 블록 구조잖아요. 이렇게 블록에 빵빵빵 구멍이 있죠. 여기에 철근을 배근을 하는데 이 철근을 기초보나 테두리보 위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정착을 해서 걸어주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벽돌 구조에서 통줄눈을 피한다라고 했는데 보통 벽돌은 이렇게 쌓으면 줄눈을 막아주는 막힌 줄눈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중이 생기면은 이렇게 분산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 구조상 하중의 분산을 위해서 통줄루는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부에서 압축 철근을 사용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통 단부에서 위에 있다가 중앙부에서 내려갔다가 다음부에서 올라가는 이것이 주근 중에서도 인장 철근 되겠고요. 반대되는 아이가 압축 철근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느끈 설치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장기적으로 처짐도 감소를 해주고요. 연성 고동은 취성 파괴와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순간적으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파괴가 될 때 뭔가 변형이 되면서 파괴되는 그런 게 연성 고동이라고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단 내력, 다른 말로 전단력의 증진은 느끈을 이렇게 많이 설치하면 이렇게 잘라지려는 힘의 방향이 안 맞아서 잘라지려고 하는 것을 좀 막아주는 게 전단 내력 증진인데요. 얘는 느끈이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반죽은 공기 중에서 탄산가스를 만나야 굳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다음 중 철골조에서 기둥과 기초의 접합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일단 이렇게 콘크리트 기둥의 기초에 베이스를 깔아주는 것이 베이스 플레이트, 옆에 날개 모양으로 잡아주는 것이 윙 플레이트, 리브는 이렇게 외부 쪽에서 잡아주는 게 리브예요. 스티프너는요, 이거 자주 나오는 얘기죠. 외부가 이렇게 이렇게 좌골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부재, 그것이 스티프너.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판보에 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4번 틀렸습니다. 7번 재료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봤습니다. 열 팽창 개수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가 팽창 수축하는 비율 용어 그대로 나왔고요. 비열이란 단위 질량의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문자 그대로. 열 용량은 물체 열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 차음률은요, 음을 얼마나 흡수하는가가 아니라 좀 단단한 물체에서 음이 튕겨나가는 것. 그리고 다공질 재료, 공기층이 있는 재료에서 음을 흡수하는 것은 흡음률이에요. 그런데 음을 얼마나 흡수하는가가 흡음률. 반대로 말했죠? 그리고 재료의 비중이 작을수록 커요. 공간이 비어있을수록 음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좀 반대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 중 목재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내화성 뛰어나지 못하죠. 우리 나무는 불 붙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재질과 강도가 결 방향에 따라서 달라요. 이쪽으로 힘이 가는 것과 이쪽으로 힘이 가는 건 다르고요. 일정하지 않아요. 충격 및 진동을 비교적 잘 흡수합니다. 충격 및 진동을 잘 흡수하는 게 장점에 해당됩니다. 3번 맞는 말이었어요. 운모계와 사무남계 광석으로 800에서 100도씨로 가열하면 부피가 팽창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멍이 생겨서 다공질 경석이 되고요. 단열재로 주로 쓰이는 것은 질석보온재. 다음 중 철골 구조에서 H자 형광보의 플랜지 부분에 여기거든요. 상하에 있는 거. 플랜지에 커버 플레이트를 왜 붙이나요? 이렇게 커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하중이 발생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휘어지려고 하는 휨 내력을 보강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커버 플레이트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중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진에 견디는 내진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진벽은 밑에서부터 잡아줘야 됩니다. 상부에 많이 배치하는 것보다는 하부에서 이미 잡아주고 그 위에는 좀 덜 배치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비교하자면 상부보다는 하부에 많이 배치를 해야 됩니다. 내진벽은 옆에서 미는 지진이죠. 수평 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벽체이고요. 평면상으로 둘 이상의 교점,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많을수록 더
튼튼한 구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중을 벽체가 고르게 부담할 수 있도록 배치해주면 좋고요. 상부보다는 하부에 더 많이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번 바닥판에 주근을 연결하고 바닥 슬랩의 단변 방향이라고 보고요. 여기 주근이 있고요. 배력근 또는 부근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주로 장변 방향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배력근, 부근 도와주는 이 철근, 장변에 들어가는 이 아이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고요. 콘크리트의 수축, 온도 변화에 의한 열응력에 따른 균열을 방지하는 이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배력근 또는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재 표면 마감 방법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정이나 혹두기, 이거 매다듬이라고 하죠. 매로 쳐서 하는 거, 도드락망치로 하는 거, 어떤 장비로 사람이 쳐서 만드는 거고요. 버너는 구워서 만드는 거예요.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힘, 열 이런 것들을 가해서 하는 것이 이 버너 마감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표면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팝콘처럼 튀겨주는 거. 14번 구조물의 지점의 종류 중 이동과 회전이 불가능하다, 고정돼 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15번 벽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가장 다르게 연결한 것은, 이건 아무래도 두 가지 정도 좀 헷갈리는 게 나올 거예요. 그걸 한번 구분을 해보는 거고요. 첫 번째, 공간벽은 벽돌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간을 두는 게 아니라 공간을 두게 되면은 이 사이에 단열을 하는 게 조금 더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단벽은 힘을 받는 벽, 전단력을 받는 벽 정도로 좀 봤으면 좋겠고, 테두리보 설치와는 상관이 크게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플라잉 월은 벽이 있고 좀 띄워서 벽을 한 번 더 쌓아가지고 이렇게 힘을 받아주는 거고, 횡력을 보강하는 게 그 역할입니다. 옆에서 보면은 벽이 이렇게 있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벽을 잡아주는 게 플라잉 월입니다. 부축벽도 횡력을 보강하는 역할이 조금 더 크고 기둥 수량과는 크게 상관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부축벽을 해주면 조금 더 횡력이 강해져서 기둥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옆에서 미는 힘을 보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3번으로 보겠습니다. 대리석의 일종. 공기층이 많고요. 구멍이 많고요. 황갈색의 무늬가 있고, 특수한 실내 장식재는 트레버트. 대리석의 일종. 다음 중 석유계 아스팔트가 아닌 천연 아스팔트계에 속하는 것은, 천연 아스팔트는 레이크 아스팔트 보통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그리고 로크 아스팔트라는 게 있고요. 어떤 암석, 암석, 거기에 아스팔트가 스며든 거. 그리고 모래층에 들어가는 샌드 아스팔트,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아스팔트 타이트라고 하는 아이도 하나 끼우자면 천연 아스팔트에 속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18번입니다. 우리 화력발전소가 좀 키워드예요. 뭐랑 구분을 하냐면 고로 슬래그와 구분을 합니다. 우리 화력발전소에서 떠다니는, 플라이하고 있는 플라이 애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로 시멘트는 키워드가 용광로의 찌꺼기,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동은 구리 플러스 주석이고요. 황동이 구리 플러스 아연이었죠. 1번이 맞습니다. 2번은 황동보다 내식성이 작다라고 했는데 부식에 저항하는 게 작지 않고요. 비슷합니다. 주조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황동이든 청동이든 틀에 넣고 만들기 때문에 만들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청동에 속하는 포금은 약간의 아연, 나뷸을 포함한 구리합금이다. 포금에 대한 설명이고요. 표면은 특유의 아름다운 청록색 청동입니다. 장식철물, 공예 재료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유리에 함유되는 성분 가운데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 산화제이철, 그냥 그대로 좀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염분이 섞인 모래를 사용한 철근 콘크리트에서 가장 염려되는 현상은, 우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특징이 묵은 콘크리트와 다른 게, 묵은은 철근이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바로 염분 섞인 모래를 사용하면은요, 빨리 굳어요. 그래서 겨울철이나 뭐 이럴 때 빨리 굳을 필요가 있을 때는 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이 있잖아요. 염분 섞인 모래를 섞으면 철근이 부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다음 중 파티클보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파티클보드는 목재를 이렇게 약간 빻아가지고요, 판을 만드는 거예요. 큰 면적의 판 만들 수 있고요. 표면이 좀 매끈하고 경도가 단단한 정도가 좀 큽니다. 그리고 방충 방부성은 천연 목재에 비해 작은 편이다라고 했는데, 방충 성분에 약을 섞거나 방부제를 섞어주면 천연 목재보다는 그 성능이 더 올라가게,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못이나 나사못의 지지력은 목재와 거의 같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목조주택의 건축용 외장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표면의 독특한 질감과 문양으로 인해 그 자체가 최종 마감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얇은 나무 조각을, 이렇게 생긴 나무 조각을 서로 직각으로 겹치게 배열하고, 내수 수지, 물에 좀 강한 합성 수지로 압착 가공한 패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되게 많이 쓰고 있는 패널이고요. OSB 합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양이 약간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아이들이 OSB 합판 되겠습니다. 목구조의 마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1층 마루는 납작마루, 보마루, 뭐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2층 마루는요, 보마루, 혼마루, 짠마루, 2층에 바닥이 되는 마루가 이렇게 3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2층 마루 중 보마루는 볼을 하나 걸었어요. 그 위에 장선이 있고 그 위에 마루너를 깐 것. 동바리는 동바리돌 위에 동바리돌이 있고 동바리가 있고요. 그 위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아이가, 얘가 동바리입니다. 슬래브 잡아주는 수직 부재도 동바리. 이렇게 수직 부재를 주로 동바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건축 재료에서 물체에 외력이 작용하면 순간적으로 변형이 생겼다가 훅 휘었다가 외력을 제거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문제 그대로 많이 나오고 탄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성, 무엇과 비교가 많이 되냐면 취성, 순간적으로 변형이 생기면서 파괴돼 버리는 게 취성,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6번, 점성이나 침투성은 작대요. 온도에 의한 변형은 적어요. 동결에 대한 안정성이 크고요.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제작에 사용되는 것은인데요. 여기서 지금 키워드가 뭐냐면 2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온도에 의한 변화가 커서요, 보통 지하실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블로운 아스팔트는 온도 변화가 적어서요, 옥상에 많이 쓰여요. 우리 옥상 같은 경우에는 바로 햇빛이 받기 때문에 온도에 의한 변화가 큰 것은 할 수 없고요.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하에 해주면 햇빛을 바로 받지 않기 때문에 온도에 의한 변화가 작습니다. 그래서 열에 의한 변화가 적다라고 하면 블로운 아스팔트, 포졸란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얘는 발열량을 줄인 건데요. 우리 뭐 고로 슬래그나 아니면 뭐 플라이애쉬나 중용열이나 다 비슷하죠. 발열량이 적은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은 수밀성이 좀 높아집니다. 천천히 굳어서 그 안에 크랙이 좀 적어져요. 그래서 밀실해져가지고 물에 대해서 잘 저항을 할 수 있고요. 천천히 굳기 때문에 조기 강도가 낮아집니다. 블리딩이 증가될 일은 별로 없어요. 블리딩은 다른 말로 재료 분리라고 보는데 증가될 뭐 어떤 특징이 없습니다. 천천히 굳을 뿐.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결로 방지용으로 가장 알맞은 유리는, 우리 페어 글래스 나왔죠. 간봉이 있고요. 유리 2개를 겹쳐서 아르곤 가스 같은 걸 만들었고 중간에 진공층을 유지해줘서 단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개가 들어간 복층 유리, 한 장 더 들어간 거 24mm 보통 3복층 유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단열 효과가 있어서 결로 방지용으로 가장 좋습니다.
1종 환기, 2종 환기, 3종 환기 구분하는 거 꽤 많이 나왔었는데 1종 환기법이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급기와 배기 모두 기계장치를 활용했다. 1종. 배기만 했다. 3종. 급기만 했다. 급기만 2종. 이렇게 구분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창문 열었어요. 중력 환기법 또는 자연 환기법. 자, 공기 조화 방식 중 공기를 조화롭게 온도도 맞추고 청정도 해주고 하는 공기 조화 중에서 전공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덕트 스페이스에서 공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중간기에 외기 난방도 가능하고요. 실내 배관으로 인한 누수 우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수가 되려면 이게 전수 방식이라 해야 되거든요. 물을 쓰는 거. 그런데 이 펜콜 유닛 방식이 이게 정확히 물만 쓰는 건 사실상 아닌데 여기서 시험에서는 펜코일 유닛이 물을 쓰는 전수 방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공기 방식의 펜코일 유닛은 아니다. 이건 물을 쓰는 전수 방식이다. 라고 봐서 4번으로 답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팔트나 피치처럼 열을 가하면 연하게 되어서 벤젠이나 알코올 등의 용제에 녹고요. 흑갈색이고요. 좀 끈적끈적한 물질, 도로의 포장이나 방수 방진제로 쓰이고 보통 도로 포장으로 쓰이고 우리 여기서는 아스팔트 방수 그리고 아스팔트 컴파운드 같은 걸로 이렇게 진동을 방지하는 걸로 나오는 아스팔트인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역청 재료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도장이라는 것은 페인트를 발라주는 거고요. 미장이라는 것은 몰탈 섞어서 발라주는 거고요. 합성수지 재료는 뭐 FRP처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주는 뭐 그런 거라고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역청 재료를 설명하는 문제였습니다. 32번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천연 재료에 속하는 것은 어떤 성분을 변화시켜서 단단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판을 만들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나무를 딱 베어서 쓰는 목재. 이게 천연 재료입니다. 아스팔트의 품질을 판별하는 항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스팔트의 굵기 정도를 보는 침입도, 침이 얼만큼 들어가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도는 얼만큼 잘 펴지는가, 그리고 감원 비는 온도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고요. 압축 강도랑은 거리가 가장 멉니다. 보통 압축 강도는 콘크리트나 벽돌에서 많이 보이고 있어요. 많이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우리 공동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그리고 연립, 이게 좀 많이 들어가고요. 기숙사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가구가 아닙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속하는 아입니다. 온열 지표 중 유효온도라고 하는데 보통 유효온도는 열환경 3요소로 봅니다. 온도, 습도, 그리고 바람. 제가 쉽게 바람이라고 말하지만 공기의 이동. 복사열은 열환경 4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효온도, 실감온도는 아니다. 복사열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36번 압력 탱크식 급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압력 탱크는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은요 밑에 탱크가 있어서 쏘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하여 이게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고가수조랑 좀 비교가 되는 그런 문제예요. 급수 공급 압력이 일정하지 못해요. 이렇게 쏘아 올리는 압력으로 가기 때문에 팡팡 쏘는 순간에는 좀 세게 들어갈 것이고 그 남은 물로 조금 쓸 때는 약하게 나올 겁니다. 일정한 건 이거죠. 고가수조죠. 떨어지는 물의 힘이 일정하게 되는 거고요. 정전 시에 급수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압력을 쏴야 되는데 압력이 전기로 가기 때문에 정전이 되면은 압력을 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수 시에도 일정량의 급수는 가능해요. 지금 정전이 아니라 물이 끊긴 겁니다. 단수 시에는 이렇게 탱크에 있는 물은 쏘아 올리면 되기 때문에 일정량 급수는 가능합니다. 위생적인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탱크가 없는 직수 방식. 이것이 가장 위생적인 방법입니다. 베니어는 다른 말로 합판 만드는 방법 중에서 슬라이스드 베니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슬라이스드는 이렇게 썰어서 결이 좀 예쁘게 나오는 거. 얼마든지 넓은 판 얻을 수 없어요. 여기 끝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원목의 낭비가 있다입니다. 틀렸습니다. 지금 옳은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합판 표면에 아름다운 무늬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파도결처럼 예쁜 무늬가 나와요. 그래서
합판 표면에 아름다운 무늬 얻을 때 사용된다. 2번 정답. 원목을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회전시켰다. 이게 지금 로터리 매니어입니다. 로터리. 판재와 각재를 집성했다. 이건 집성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아름다운 무늬를 얻을 때 합판 표면에 아름다운 무늬. 길이가 폭의 3배 이상 이렇게 스노우보드처럼 보드처럼 생긴 거고요. 넓은 스노우보드 판처럼 생겼다고 해서 보더 타일. 이건 모양에 대한 어떤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중 건축법상 건축에 속하지 않는 것은인데요. 건축법상 건축에 속하는 것은 신축, 증축, 재축, 개축, 그리고 이전, 옮기는 거까지 포함이 됩니다. 대수선은 건축법으로 규제를 하지만 건축으로 보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천연재로 나왔었죠. 근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목재는 기본적으로 그거라고 했죠. 천연재료라고 했죠. 대나무 이거 목재의 종류에 될 것이고 아스팔트는 천연 아스팔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유기물 기반의 고분자 물질을 섞어서 혼합한 것이기 때문에 천연재료가 아니라 인공재료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뭔가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 또는 이전 이렇게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수선이란 크게 수선하는 겁니다. 기둥 건드리고 보호 건드리고 주계단 건드리고요. 장막벽을 건드린다고 했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장막벽은 말 그대로 그냥 중간에 내력벽이 아니라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입니다. 그래서 쳐내든 말든 건축법으로 규제하진 않고요. 건축법에서는 내력벽을 몇 개 건드렸는가 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벽이라고 하는 비내력벽을 건드리는 게 대수선이 맞냐? 아닙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 거실에 대한 설명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건축물의 묘사 도구 중 여러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연필이 나오거나 아니면 잉크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연필 아니면 잉크. 지금 이것은 색깔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잉크가 맞고요. 도면이 깨끗하고 연필에 비해서 연필은 도면이 막 뭉개지거든요. 그리고 선명하고요. 농도를 정확히 보여줄 때 필요한 것이 잉크. 좀 더러워지고 여러 가지 명암을 나타낼 수 있다 하면은 연필.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 도면에서 선을 그을 때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이야기했습니다. 선과 선이 각을 이루어 만날 때는 정확하게 각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선의 굵기를 조절하기 위해 여러 번 긋지 않도록 한다. 여러 번 긋다 보면 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한 번에 웬만하면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선, 점선은 선의 길이와 간격이 일정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1.3선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길이로 간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굵기는요, 축척이 커지면 굵게, 축척이 좀 작아지면 가늘게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4번이 틀렸죠. 에스컬레이터 이 문제 최근에 엘리베이터와 비슷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송 능력이 사람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능력이 엘리베이터에 비해서 작다라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빨리 갈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타는 사람도 정해져 있지 않고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는 계속 움직입니다. 또는 사람이 오면은 멈춰있다가 바로 가기 때문에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송 능력이 엘리베이터보다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공동주택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의 유효폭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2세대입니다. 2세대. 그래서 갓복도는 이렇게 주택이 있고 한쪽에 복도가 있는 방식이고요. 이게 보통 사람의 이렇게 어깨, 보통 한 45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좀 펼친다거나 좀 넓게 갈 때는 60cm까지 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서서 양쪽으로 왔을 때 1200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900인 경우에는요, 한 명이 옆으로 가고요. 한 명이 바로 갔을 때 900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두 명이 똑바로 갔을 때는 1200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46번 어떤 두 색이 맞붙어 있을 경우 이렇게 맞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한 색이 있고요. 밝은 색이 있다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경계의 언저리가 멀리 떨어지는 이런 데보다는 이 부분이 색의 삼속성별로 색상 대비, 명도 대비, 채도 대비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는 색의 대비 현상, 변두리가
더 대비된다고 해서 연변 대비가 정답입니다. 이 변두리가 더 진하게 보이고 여기 안쪽이나 바깥쪽은 좀 더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47번 공간을 필수적으로 완전 차단하지 않고 공간 영역을 분할할 수 있는데 상징적으로 공간이 좀 다른 공간처럼 보이는 방법입니다. 커튼 완전히 가리는 거고요. 블라인드 완전 가리는 거고요. 벽도 완전히 가리는 거잖아요. 근데 높이차라는 게 있으면요. 이 위 어떤 공간이 마치 아래쪽에 있는 공간과 다른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상징적으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높이차가 정답입니다. 투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투시도에 있어서 투사선은 관측자의 시선입니다. 화면을 통과하여 시점에 모이게 된다. 뭐 그런 말인데 이렇게 봤을 때 보통 눈높이에서 이렇게 물체들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투사선은 내 눈높이가 있는 부분, 보통은 한 1600, 1550 그 정도가 눈높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사선이 한 점으로 모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요 눈 위치를 따라서 물건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모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크기는 화면에 가까이 있는 것이 더 커 보이고요. 먼 곳에 있는 것이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2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시도의 수평면은 시점 높이와 같은 평면입니다. 눈높이에서 이렇게 수평면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화면에 평행하지 않은 평행선들은 소점으로 이렇게 멀리 가서 사라진 소점으로 시선이 이렇게 모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투시도입니다. 49번 한식주택과 양식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부터 보시자면 우리 한식주택은요 어떤 방에서 어떤 보료 같은 걸 깔아놓고 잠도 자고 이거 접으면은 여기서 책도 보고 밥도 먹어요. 그래서 복합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양식주택의 평면은 기능적 분화예요. 거실에서는 TV 보고 쉬고 방에서는 잠자고 주방에서는 밥 먹고 뭐 이렇게 기능적으로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식주택은 계구부가 굉장히 큽니다. 이 건물에 비해서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은요 거의 전체가 다 문으로 열리는 느낌입니다. 양식주택은 건물에 비해서 창도 좀 작고요. 문도 좀 작고요. 건물에 비해서 계구부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한식주택에서 가구는 주요한 내용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고요. 부수적인 내용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묘사 방법은 뭔가요? 단선과 명암에 의한 묘사 방법은요. 선으로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명암으로 음영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빛이 여기서 오는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평면은 같은 명암의 농도로 하고 이 곡면은 농도를 다르게 해서 밑에는 진하게 여기는 좀 덜 진하게 여기는 밝게 이렇게 해서 농도의 변화를 주어서 묘사하는 단선과 명암에 의한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중 실제 축처 1:1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페인트 완료 중 산화철과 연단, 단자는 붉을 단자예요. 그래서 광명단 페인트가 좀 붉은색이거든요. 우리 그 부식을 방지하는 광명단 페인트. 그래서 적색에 대한 완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건축 계획 과정 중 평면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봤습니다. 실의 배치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침실 바로 옆에 시끄러운 거 두지 말고 서재를 둔다거나 좀 조용한 것끼리 붙이고 아기 놀이방이랑 좀 시끄러운 거실 같은 걸 붙이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도록 해야 되고요. 평면 계획은 2차원적인 공간 구석이 맞죠. 근데 인면 설계의 수평적 크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인면의 옆면이 평면도의 그 수평 치수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같은 크기를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면 계획 시 공간 규모와 치수를 결정한 후 공간에서의 생활 행위를 분석한다가 아니라 이 공간에서 대체 뭘 할지 책을 볼지 잠을 잘지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침대를 넣을지 책상을 넣을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어떤 생활을 할지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이 규모와 치수예요. 3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평면 계획은 일반적으로 동선 계획과 함께 진행하시면 더 합리적입니다. 건축 제도의 치수 및 치수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치수 기입은 치수선에 평행하도록 합니다. 치수선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에 평행하도록 기입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세로의 이 부분이 치수선이거든요. 숫자를 이렇게 쓰셔야 돼요. 평행하게.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겠죠. 도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도록,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읽도록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소한 간격이 나왔어요. 요만큼 치수 매겨야 돼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500 이렇게 매길 때는 이렇게 경사지게 인출선을 빼서 500 이렇게 매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수선의 양끝 표시는 화살 또는 점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같은 도면에서는 섞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혼용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3번 틀렸죠? 4번도 이게 맞냐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 푸실 때는 마무리 치수로 정답을 찍으셔야 돼요. 55번 세계 3요소입니다. 세계 3요소는 명도, 채도, 색상인데 광도라는 것은 조명을 말할 때 광원의 세기, 1번은 색깔과는 거리가 조금 멀어요. 자, 그리고 건축법상 지하층이란 건축물이 바닥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이렇게 그라운드 레벨이 있으면은요, 지하층이 이렇게 있을 때 그라운드 레벨보다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묻혀야 지하층으로 인정이 됩니다. 정답이 1번입니다. 균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크기가 큰 것이 작은 것보다 좀 무거워 보이죠. 시각적 중량감이 큽니다. 그리고 기하학적인 형태가 불규칙적인 형태보다 시각적 중량감이 큽니다. 기하학적 형태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3, 4, 7 뭐 이런 식으로 두 수를 더해서 뒤로 가는 거. 이건 그 숫자의 특징을 어떤 형식에 맞게 나열을 했기 때문에 뭔가 정리가 되어 보이는 게 기하학적인 방법이고요. 불규칙적인 형태는 막 나열된 거예요. 이렇게 던져놓은 것 같은 거. 그게 조금 더 복잡해 보이고 더 무거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반대입니다. 불규칙적인 게 기하학적인보다 정리된 것보다 좀 더 무거워 보인다라고 보셔야 돼요. 2번이 틀렸습니다. 3번도 그냥 보시면은요. 세계의 무게감은, 중량감은 속성 중 특히 명도와 채도에 따라서 밝을수록 가벼워 보이고 어두울수록 무거워 보이고 선명하면 가벼워 보이고 좀 둔탁하면은 무거워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거친 질감이 단순하고 부드러운 것보다 좀 더 무거워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건축 법령상 아파트의 정의.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 5계층 이상입니다. 주택으로 쓰인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라고 봅니다. 자, 조적조 벽체 그리기 살 때 옳은 것은입니다. 이게 캐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손으로 수기 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A3 용지에 그릴래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축척을 정해야 됩니다. A3 용지 안에 이 집은 100분의 1로 해야지 딱 들어가는구나 라고 축척을 먼저 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지금 벽체를 그리는 거라서 그라운드 레벨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벽체의 중심선을 어떻게 할지 잡아줘요. 손으로 그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벽체를 이제 그려줍니다. 연결 부분도 그리고 재료 표시를 해야 돼요. 콘크리트 구조니까요. 그리고 치수선 빼줄 거고요. 재료명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쫙 해보시면은요.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즘 에너지 절약 문제가 좀 나오고 있죠. 실의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조닝 계획을 감소시킨다. 넘어가고요. 공동주택은 인동 간격을 좁게 하여 라고 했습니다. 인동 간격은 이렇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간격입니다. 동과 동 사이의 간격. 좁게 하여 저층부에 햇빛이 덜 들어가게 한대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햇빛이 덜 들어가면은 좀 춥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절약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좀 더 써야 되는 그런 난방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3번 보시면 거실의 층 높이는 반자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 낮은 게 좋아요.
층이 너무 높아버리면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지요. 그리고 건축물의 최적에 대한 외피 면적의 비 또는 연면적에 대한 외피 면적의 비는 가능한 작게 한다. 외피 면적의 비라고 봤을 때 뭐 층고가 되게 높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같은 건물인데 벽체의 면적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좀 적게 하면은 아무래도 공간이 조금 작아지게 되면서 난방을 좀 덜해도 금방금방 따뜻해질 수 있고 냉방을 좀 덜해도 금방금방 시원해질 수 있고 뭐 그런 걸 좀 보시고요. 2번 일단 확실히 틀렸고 1번에 지금 존인교를 감수한다는 개념은 어떤 공간을 조금 더 너무 넓지 않게 그리고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게 한다는 말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